지구촌 한민족 여러분, 국내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민족 하나로 김승채입니다. 지금 혹시 스마트폰을 들고 계신가요? 눈 뜨자마자 화면을 켜고 식사할 때도 이동할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대폰의 노예가 됐다고 푸념하면서도 손으로는 휴대폰 감옥에서 벗어나는 법 같은 내용을 검색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실제로 스마트폰 감옥이라고 해서 일정 시간 동안 쓰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을 잠시 넣어주는 박스를 팔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안에 펼쳐진 세상을 접하느라 현실에서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벽을 만들게 되는 게 스마트폰이 주는 모순된 모습인데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는 여유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한민족 하나로는 쿨이 부르는 작은 기다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민족 하나로 세계의 동포 소식을 듣겠습니다.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강성철 기자 전화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류의 최전선 동남아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캄보디아의 한국 상품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동남아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해서 눈길을 끄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수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수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6억 6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9,6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지난해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는 캄보디아와 13.6% 증가한 필리핀 등 단 두 나라뿐입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순위에서도 캄보디아는 2023년 전체 64위에서 2024년 59위로 5계단이나 상승했습니다. 네. 지난해 캄보디아 수출을 견인한 것은 단연 K소비재로 그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수출 품목은 화장품이었습니다. 화장품은 2024년 처음으로 대캄보디아 수출 1위 품목이 되었습니다. 2013년, 2024년 2년 연속 수출액이 무려 50% 이상씩 증가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화장품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무려 1,800%나 성장해 캄보디아 수출 시장에서 단연 최고 효자 품목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소비되는 화장품의 90% 이상은 한국, 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 수입산이며 이 중 한국산 화장품은 2024년 기준 시장 점유율과 수입액 규모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한국식 화장법이 크게 유행하는 등 한국 연예인들의 동안 미모나 물광 피부를 연출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캄보디아 화장품 시장에서 K-뷰티의 위상이 날로 높아진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윤하청 프롬펜 무역관장도 캄보디아 국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가 등 캄보디아의 사회 경제적 변화가 유튜브나 OTT 등을 통한 한류 붐과 맞물려서 한국산 화장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에는 K 분유의 돌풍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캄보디아로의 분유 수출액은 1,560만 달러, 하나로 약 225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무려 14배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분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일찌감치 진출한 한국 기업도 캄보디아 조제 분유 시장의 20%를 책임지며 프랑스 브랜드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캄보디아의 평균 출산율은 한국보다 3배가량 높습니다. 한류분과 더불어 현지 소득 수준 증가와 중산층 성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가로 인식되어 온 한국산 분유에 대한 선호도 변화 등 K-소비재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서던 캘리포니아대 임시총장에 선임된 김병수 USC 법률 담당 부총장을 이번에 소개를 해 주신다고요? 네,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살인 명문대인 서던 캘리포니아대 USC의 임시총장에 한인 이민 2세인 김병수 USC 법률 담당 부총장이 선임됐습니다. 김병수 부총장은 선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수많은 행정명령 속에서 우리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며 서던 캘리포니아대 같은 연구 중심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지가 우리의 고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수 부총장은 오늘 6월에 퇴직하는 캐럴 폴드 현 총장의 후임이 선발될 때까지 임시 총장 역할을 맡습니다. 그는 미국 사립대학교 고위직에 오른 첫 번째 한인입니다. 네. 김 부총장은 대학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 정부 효율부가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면서 현재 미국 연구대학들은 큰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은 연구를 하는 대학이면서 의료, 음악, 스포츠 영역에서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앞으로 서던 캘리포니아대가 LA와 캘리포니아, 미국과 전 세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 부총장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와 연방검사, 미국의 최대 비영리 의료기관인 카이저 퍼머넌트 등을 거쳐서 대학에서 일하게 된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부총장은 연방검사로 화이트 칼라 범죄를 주로 다루다가 로펌인 존스데이에서 일하던 중에 카이저 퍼머넌트의 이직 제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장은 2020년 서던 캘리포니아대에서 법률 담당 부총장으로 영입된 후 학내 시위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학의 굵직한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 부총장은 한인 출신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걸 기뻐하면서 한국과 대학 간의 깊은 인연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는 한국학 연구소가 있고 많은 한인들이 기여를 해오고 있다면서 한인 이민자들이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LA와 캘리포니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장은 아마추어 첼로 연주자로 코로나19 기간 패서디나 자택에서 열었던 소규모 공연이 지역사회의 화제가 되면서 LA 타임즈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셧다운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어느 주말에 집 밖에 나와서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연주를 듣기 시작했다면서 소문이 퍼지면서 정기 공연이 되었고 신문에 소개된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총 12번이나 연주를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는 여름방학에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자주 왔었다는 김 부총장은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아이스케이크 카트로 꼽았습니다. 그랬군요. 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KBS 한민족 방송이 보내드리는 한민족 하나로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카자흐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알마티의 이현경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의 이현경입니다. 한국 수자 원자력이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에서 해수나 지하수 같은 물속 우라늄 자원화 연구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수자원자력은 최근 카자흐스탄 국립파라비대학교와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 기업인 카자톤보롬 산하 연구소와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공동 연구를 통해 우라늄 상업 개발이 가능한 수자원 발굴 가능성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한소원은 이들 대학과 연구소와 함께 카자흐스탄 해수 지하수 내 우라늄 농도와 분포를 공동 조사하고 한소원이 개발 중인 우라늄 추출용 흡착제의 성능 평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카자흐스탄 국영 기업인 카자톤프롭은 전 세계 최대 우라늄 공급업체로 전 세계 우라늄의 43%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 같은 기술 협력이 향후 K원전의 수출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전 국민의 72%의 찬성으로 원전 2기 신규 도입 계획을 확정했고 올 2월 알마티주 올켄 지역의 원전 부지도 확보했습니다. 아직 정식 발주 이전이지만 원전 수출이 가능한 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의 수주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 원장은 우라늄 자원화 가능성이 큰 카자흐스탄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 국제적 동반 관계를 강화해 100% 해외 의존하는 국내 우라늄 수급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그런가 하면은 카자흐스탄에 한국 병원이 설립될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병원이 카자흐스탄 합작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며 해외 병원 설립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중앙대 의료원 교육협력병원인 현대병원은 최근 해외 의료사업 프로젝트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의 200병상 규모의 병원 설립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병원 김부식 원장과 해외 사업 프로젝트 팀은 카자흐스탄 현지를 방문하여 협력사인 신라인 그룹 신안드레이 회장과 의료 간담회를 개최해 병원 설립과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알마티주 보건국장, 카자흐스탄 투자청 담당자 등 정부 관계자와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 부총장과 의료진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대거 마련되었습니다. 네. 현대병원 김부식 원장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카자흐스탄의 해외 의료 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의료진 연수 사업도 꾸준히 병행해 카자흐스탄의 보건 의료 발전에 협력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신라인 그룹, 카자흐스탄 정부와 지속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병원 설립을 추진하여 고려인 동포들과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카자흐스탄 병원 설립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설립된 몽골 현대병원에 이은 두 번째 해외 의료 사업으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식 전해준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이현경 통신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이현경이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코나가 부릅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을 만나는 이 시간, 오늘은 호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타일러 리, 한국 이름 이건민 변호사 전화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건민입니다. 이건민 변호사가 거주하는 지역은 호주 어디신가요? 저는 퀸즐랜드 주에 있는 골드코스트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호주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이 주로 이제 시드니, 멜버른 잘 아는데 골드코스트는 조금 약간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소개를 해 주시죠. 어떤 지역인지. 네, 그럼요. 골드코스트는 호주에서 인구나 이런 걸로 봐서는 6번째로 큰 도시고요. 퀸즐랜드라는 주에 있습니다. 브리즈번과 같은 주고요. 원래는 관광 도시로 유명한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른 주에서 골드코스트로 많이 이사를 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호주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도시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젊으신데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91년생으로 만으로 33살입니다. 그러시군요. 젊으신데요? 네네. 호주에서 지금 변호사라고 계신데 호주는 언제 가셨어요? 저희 가족은 2003년에 호주 왔습니다. 제가 만으로 11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11살 때 부모님도 함께 가셨나요? 그때 호주로 가실 때? 네, 같이 오셨는데 저희는 이제 기러기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과 저희 엄마가 여기 왔었고요.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왔다 갔다 하셨죠. 기러기 생활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호주에 공부하러 가신 거예요? 처음에 가실 때?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몇 년 동안 어학연수식으로 이렇게 영어도 배우고, 네. 또 큰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려고 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제 어머니는 같이 사시고 아버지는 왔다 갔다 하시고 어머니도 지금 같이 계세요, 거기에? 그러면? 아니요, 지금은 안 계십니다. 기러기 가족으로 거의 한 14년 정도 이제 지내다가 네. 어머니께서는 이제 2017년도에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제 어렸을 때 같이 가셨다가 2017년에 어머니는 이제 들어오셨는데 혼자 또 형제분이 남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동생 있다고 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갑자기 또 기러기 가족에서 또 떨어지니까 기분이 좀 언짢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섭섭한 마음도 물론 있었죠. 예. 솔직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기뻤어요. 그래요? 한편으로는. 좀 부부가 떨어져서 산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주셨고 또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네. 두 분께서 다시 같이 사시는 게 네.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호주에서 고등학교 다니실 때 수능 1등급을 받았다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좀 엉덩이 힘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공부 잘하는 특별한 비결이. 네. 그냥 엉덩이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네. 특히 자랑스러운 좀 한국인의 특유의 끈기, 좀 근성. 네. 어떻게든 좀 해내겠다라는 자세가 경쟁하는 학생들보다는 뛰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처음엔 대학을 의예과로 들어가서 이제 법학과로 과를 옮기신 모양이에요? 네, 그렇겠습니다. 의대는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네. 학문도 좋아했지만 좀 직업적으로는 병원 생활과 뭔가 저랑은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예. 제 동생은 그때 당시에 법대를 다니고 있었고요. 네. 학교 생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좀 모의법정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매력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동생 따라 법대 가신 거군요, 그러면.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학과도 들어가기도 힘들고 법학과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학문 분야는 정반대 또 동떨어진 분야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네.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렵진 않습니까? 좀 달랐습니다. 확실히 굳이 나누자면 이과 문과였기 때문에 네. 좀 공부하는 방식도 많이 달랐고요. 그렇긴 했는데 조금 그런 경쟁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냥 학문 자체를 둘 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호주에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계신데 호주에서는 변호사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호사까지 가게 됩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학 학사, Bachelor Degrees라고 하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뒤 바로 들어가서 과정을 밟고 끝내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다른 학사를 먼저 하고, 네. 난 뒤 로스쿨을 들어가서 이제 Juris Doctor라고 하는 이제 한국어로는 법학 전문 석사로 이렇게 이름이 돼 있네요. 예. 네, 그걸로 졸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는 네. 법무실수로 연수를 받게 되고요. 네. 이제 연수 과정은 이제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네. 리포트도 쓰고 구술 시험들, 과제, 그리고 이제 로펌에서 실습 교육 가장 중요한 이제 예. 그런 거를 다 거치고 난 뒤에 이제 임명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류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한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임명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건민 변호사는 두 번째 코스를 밟으신 건가요? 두 번째 코스라고 하시면 네, 이제 법학학사부터 가신 게 아니라 뒤에 로스쿨로 가신 건가요? 왜냐하면 의학과를 저는 들어가셔서 로스쿨로 의사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법무실무 당시에는 어떤 것들을 합니까? 가서 연수하실 때는. 이제 좀 코스가 되게 타이트합니다. 이제 풀타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파트타임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과정 자체는 이제 리포트를 많이 쓰게 되고요. 이제 예. 구술 시험들 과목마다 이제 모두 이제 구술 시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제 그리고 이제 로펌에서의 이제 실습 이제 교육을 따로 거쳐야 됩니다. 네. 그거에 별개로. 그렇군요. 그러면 연수를 하실 때 6개월에서 9개월 연수할 때도 그렇고 로펌에서 할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럼 뭐 시험 같은 거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거기서. 네, 좀 이제 이제 과목마다 시험이 마지막에 꼭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시험을 이제 계속 거의 거치면서 네. 하게 됩니다. 주로 몇 과목이나 봅니까? 거기에 우리나라로부터는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많은 거가 있을 텐데. 네. 모든 과목을 다 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모든 법률 이제 좀 타입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헌법부터 해서 헌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헌법 말고 네. 이제 상법, 기업법, 상해 모든 종류의 이제 법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리 브라더스 리걸이라고 하는 그 로펌을 운영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네. 리 브라더스 그러면 형제분이 같이 있는 거죠? 아까 동생 말씀하셨는데 같이 하는 거예요? 동생이랑이?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희 형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부분은 보통 이제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이제 파스터너 변호사를 하고 그러시는데 두 분이 따로 이렇게 차리신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이유라도 있습니까? 솔직히 좀 기존에 있었던 로펌의 운영 방식이나 여러 가지의 좀 인간관계 문제가 저를 좀 지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회사이기에 당연히 수익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예. 대기업 로펌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도드라져 보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사건 하나하나의 시간을 충분히 들일 수가 없는 구조였고 또한 사건의 이제 value라고 하면 이제 값이라고 좀 말을 표현하자면 이 높지 않으면 이제 시간을 더욱더 들이면 안 된다고 가르치게 되거든요. 수입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군요. 완전히 확실하게. 그렇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클라이언트를 응대하고 만나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선 이 사람들의 아픔을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예. 시간을 들여야지만 조금 더 많은 배상금을 받아줄 수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네.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야근을 많이 하고 주말에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돈을 받지 않더라도 제 가치관으로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빨리 일을 배울 수 있다는 하지만 이제 이런 생활을 계속 한다는 건 이제 현실적으로 좀 힘들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랬던 시기에 이제 동생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신기한 게도 저랑 정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저희 가치관, 비전을 투영시킬 좀 로펌을 만드는 거 어떻겠나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동생분도 처음엔 대형 로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둘이서 생각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리 브라더스 리걸이라고 하는 로펌을 만드시게 된 거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동생하고 형하고 좀 업무 분야가 다를 텐데 이건민 변호사께서는 어떤 분야를 담당하십니까? 저희는 둘 다 개인상에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존에 있던 로펌에서, 특히, 이제 일터 사고, 이제 워크커버라고 하는, 이제, 일하다가 다치신 분들을 위한 이런 클레임들을 이제 좀 주로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을 좀 더 많이 했고요. 이제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사고나 이제 공공장소 사고 같은 그런 쪽을 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그 변호사들이 이제 뭐 가치관을 자기의 가치를 좀 실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수익도 내는 것도 중요하고 명성도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승소율 이기는 비율이 좀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리 브라더스 리걸의 승소율은 대체로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로펌은 이제 작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아직 결과가 나온 사건은 없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다시 초대해 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참고로 저희 둘 다 예전 로펌에선 100% 승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 정도 자신감 있으시니까 나와서 개인 로펌을 만드신 거군요. 예. 네, 그런데 이게 호주에 계시면서 또 한국계 변호사로 활동하는 게 과연 어렵진 않을까? 또 그게 어떤 뭐 장단점이 될까? 그런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호주란 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뭐 한국계, 아시안계 변호사가 있긴 하지만 비율로 보면 높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실력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 이제 법조계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한국계 변호사라면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으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호주에선 한인 교민들은 대부분 한국 변호사를 찾으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로펌에선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동생도 그렇지만 한국인 클라이언트가 거의 없었지만 저희가 이제 로펌을 시작하고 난 뒤엔 감사하게도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변호사 업무, 법률 업무도 잘 하시는데 골프 티칭 프로 자격도 갖고 계시다면서요? 골프도 잘 치실 모양이에요? 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여기는 이제 지역을 다 폐쇄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연수원을 막 시작했을 때인데요. 실습이나 아무것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유일하게 열렸던 곳이 이제 골프장과 테니스장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들이어서 그래서 집에만 있기 싫어서 이제 취미로 연습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제가 잘하는 편인데 왜 안 되지 하면서 오기가 생겨서 미친 듯이 하다 보니 이제 빠른 시간에 좀 잘 치게 됐습니다. 그 4, 5년 사이에 골프 티칭 프로 자격 얻는 거 쉽지는 않은데 사실은 굉장히 그래도 뭐 잘 열심히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제 그 문제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자신의 그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전에 개인의 가치관 말씀하셨는데 그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그거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운동인 것 같습니다. 클리셰적인 걸 수도 있지만 이제 귀찮더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변호사는 앉아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허리나 목 쪽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운동을 평소에 안 하면 점점 이제 상태가 심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루틴이 모든 일이 그렇지만 습관이 들기까지 어려운 거지. 뭐 루틴이 되어버리면 쉬운 것처럼 운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퇴근 뒤 저녁을 먹고 이제 좀 소화를 시키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운동을 좀 매일 거의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걸 하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 일할 때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드는 게 느껴져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건민 변호사님처럼 호주 법조계에서 활동하고 싶은 이제 한인 청소년들 또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호주 법조계는 장벽이 크게 높진 않습니다만 살아남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대를 다닐 때부터 준비를 확실히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언어 능력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예. 자꾸 그 용어들을 말로 사용해야 합니다. 네.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편해지고 예. 거기에 점점 자신감을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의 DNA로 끈기 있게 해볼 의지만 있다면 네. 지금 당장 영어가 자신 없어도 네. 충분히 해내줄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다음 주에는 같이 근무하는 동생 이건우 변호사를 좀 만나려고 하는데 형이 볼 때 이건우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제 동생은요. 네. 정말 진중하고 좀 멋있고 말도 저보다 더 잘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랑스러운 한민족. 오늘은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골프 티칭 프로 자격까지 갖춘 리 브라더스 리걸의 이건민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나얼이 부릅니다. 귀로. 화려한 불빛으로 그 뒷모습만 보이며 안녕이란 말도 없이 사라진 그대 쉽게 흘려진 눈가에 가득히 고여 거리는 온통 투명한 유리알 속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태우는 이 자리 두 뼘엔 비바람만 차게 부는데 사랑하던 말은 못해도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 그대가 정말 전 세계 한민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하나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동포들이 계신 현장을 소개해드리는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갖고 오셨어요? 네, 일단 박사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박사님은 인공지능, 네. AI를 잘 활용하시거나 잘 아시는 편이신가요? 그렇진 않지만 그냥 생생한 AI 몇 개 사용합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도 그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왠지 어렵게 느껴지고 또 저와는 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는 않지만 네. 요즘은 AI가 대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AI를 많이 좀 볼 수 있죠? 네, 뭐 청소 로봇도 있고요. 네. 또 요즘에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로봇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생활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처럼 AI를 잘 모르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이 AI를 친근하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이 있었습니다. 서울 AI 페스타였는데요. 먼저 서울 디지털 재단의 유채란 선임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서울 AI 페스타는 AI 기술을 좀 어렵고 먼 기술이 아니라 시민이 생활 속에서 AI를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이 됐는데요. 저희는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AI 기술 전시랑 AI 답변 사례를 유쾌하게 전시하는 전시관, 그리고 직접 로봇을 조립하는 그런 경진대회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로봇 경진대회는 가족분들이 어린아이랑 같이 오셔서 로봇을 조립하고 그것을 코딩을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로봇을 잘 만들고 코딩한 가족에게 수상하는 대회고요. 그리고 사생대회는 저희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챗GPT, 미드저니 이런 거 사이트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가족분들이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AI라고 하면 너무 다들 트렌드고 이제 중요하다고는 인지는 하고 계신데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으시고 본인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저희 이번 체험 전시 같은 것도 기획한 의도와 같이 AI 그렇게 어렵지 않네? 재밌네? 이렇게 일상에서도 많이 접목이 되어 있네? 라는 걸 조금이라도 느끼고 가셨으면 저희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행사는 AI가 내게 말을 걸었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고요. 네. 한 곳에서 AI를 체험해보고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잠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프로그램도 좀 다채롭게 구성된 것 같아요. 네, 그 로봇 활용 가족 경진 대회는 로봇을 조립하고 코딩을 입힌 후에 미션을 빠르게 수행하는 로봇을 만드는 건데요. 저는 일단 코딩이라고 하니까 네. 너무 어렵겠다 싶었는데 네. 저처럼 이 AI 기술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요. 가장 쉬운 로봇 키트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뉴얼도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고 또 AI 100일장 사생대회도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친근하게 접근하도록 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어떤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 AI 관련 기업들이 기술 전시도 하고요. 네. 자신들의 제품도 많은 분들에게 선보였는데 특히 그 아이스크림 로봇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퍼주는 게 아니라 네. 로봇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줄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네.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인기가 좋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현장이 바로 거대 로봇인 타이탄의 등장이었는데 정말 거대한 로봇이 움직이고 말을 하니까 다들 신기해하면서 사진도 찍고 놀라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My tummy feels funny. Excuse me. Rather rub it in. That's what I always say. 와, 정말 멋진 녀석을 찾았어요. 정보 검색. 정보 결과 완벽한 성격 검색. 사이언스 팀의 양진주입니다. 타이탄 로봇 시연했거든요. 영국에서 제작된 로봇이고요. 국내에 이제 유일하게 제가 독점 계약한 한 대밖에 없는 로봇이고, 그래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제일 가깝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로봇이 아닌가 해서 반응은 일단 항상 어딜 가든 좋고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뭐 스마트폰이나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로봇을 직접 보면서 조금 과학에 대한 꿈이나 호기심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나 해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 그 트랜스포머에 네. 나오는 로봇 기억나시죠? 네네. 그 로봇처럼 네. 키도 크고 거대한 로봇이었고요. 네. 막 움직이면서 네. 사람들 앞에 다가가기도 하고 네. 가끔 이렇게 물 소리도 내는 것 같아요. 네, 또 물을 또 이렇게 뿜어내기도 하고. 그래요? 네. 예. 영화에서만 보던 로봇이 그럼 눈앞에 실제로 펼쳐진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말도 영어와 한국어로 했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에게 장난도 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큰 로봇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네. 로봇이 움직이니까 관심이
관심이 모아진 거였습니다. 특히 시연이 끝나고 그 로봇과 함께 사진 찍는 시간도 빠지지 않았죠.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인공지능 AI라고 하면 로봇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상당히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로봇 시연도 진행한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현장을 또 둘러보다가요. 네. 많은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네.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건 동화책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냥 동화책이 아니라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목소리로 이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흥미가 생기니까요. 네. 한 번 앉으면 10분 이상 앉아있을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현장도 함께 해보시죠. 이거는 이거 놓고 이거 눌러봐요. That's an awesome plane. Wow, is it time to turn the page already? 저희는 이제 AI가 세상의 모든 동화책을 읽어주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이 영어를 못 읽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기만 하면 얘가 이 영어를 이제 인식을 하고 읽어주는 거예요.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영어 책이어서 영어를 읽어주는데요. 당연히 번역도 됩니다. 한글을 누르면 한글 말로 읽어주고요. 중국어를 눌러도 중국말로 읽어줍니다. 몇 개 국어가 지원돼요? 지금은 5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머님들은 이제 아들에게 자기가 좀 읽어주고 싶은데 요즘 바빠서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이제 저희가 바꿀 수가 있는데 AI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어머님 목소리를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30초 되는 분량을 읽어서 녹음을 하면 AI가 그 녹음된 목소리를 학습을 해서 그 목소리로 이 영어책을 읽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아티젠 스페이스의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자부심도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앉아서 이 제품을 통해서 책을 읽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몰입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도 느끼고 저희가 원래는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의 증강현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게 그 책을 위한 컨텐츠를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컨텐츠가 준비된 책들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을 동화책을 기준으로 해서 읽어주자.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고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친근하게 아이들이 더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아이들이 책보다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현실인 거고 그렇죠. 또 책을 읽으면서는 필요한 것만 대충 찾아보는 형식인데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많은 고민 끝에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AI가 좋은 방향으로 활용되면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실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사람의 음성을 문자로 번역해주는 안경이 있었는데요. 네. 이 안경을 끼고 대화를 하면 그 음성이 문자로 바뀌어서 네. 안경의 자막으로 보여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이나 외국인과 소통이 원활해지는 건데,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AI를 잘 활용하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기술이기 때문에요. 관련 업계에서도 기대가 가득합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말을 한국 글자로 보여주는 거여가지고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 청각 장애인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또 요즘에 난청인분들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하죠. 한번 착용해 보십시오. 지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거의 말하는 대로 바로 글자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이게 글자가 번역을 한다는 거죠?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이 마이크의 음성이 우리가 대화하는 게 지금 문자로 그렇죠. 자막이 나온다. 네, 그렇죠. 대화할 때 네. 다 나오네요, 진짜. 네. 대화하는 대화 게 그대로. 여기 자막으로 떠. 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소리가 안 들리죠. 한국어만 15개국어 다 됩니다. 아, 你今天天气怎么样? 아, 중국말 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중국어로 바꿔드릴까요? 最近你喜欢哪一个? 오. 저희는 엑스퍼트 INC라고 그러고요. 인공지능 기술과 그리고 AR, 증강현실 이제 스마트 안경을 결합해가지고 이제 언어의 장벽, 소리의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AI는 사실은 이제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데 가장 적합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AI는 사람이 이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표현해 주는데 특히 이제 음성이라든지 요즘에는 또 이제 비전 이제 영상 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음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용할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이 언어에 대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소통, 그리고 전시 산업 쪽에도 마찬가지로 강의한다든지 컨퍼런스 한다든지 포럼 한다든지 할 때도 이런 소통에 대한 제약을 없앨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AI가 앞으로 이 부분을 갖다 해소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AI를 다양하게 접할 수가 있어서 AI를 그동안에 어려워했던 분들도 조금은 좀 가까이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의 네.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AI가 살짝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학습이며 언어 이렇게 많은 분야에 AI가 좋게 활용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쓰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서울 AI 페스타를 즐긴 분들도 AI가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는구나.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AI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AI 100일장이랑 사생대랑 지금 오후에 가족 로봇 경진대 참여했어요. 워낙 매체로는 많이 접했던 얘기들이라서 관심은 늘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실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아서 배워보기 너무 좋았고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채로워서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게 된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로봇 설계하는 거야. 쉽던데요. 혼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응.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오늘 경험으로. 전시 오기 전에는 AI가 어떤 걸로 생각했지?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지? 사람들 공격하고 찌르고 쓰러뜨리니까.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염려했잖아. 오늘 해보니까 어때?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응, 편리해질 것 같아. 저기 로봇 있었는데 로봇 구경하는 거 재밌었어요. 그리고 계속 AI 얘기들 하시는데 계속 발전해 나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발전하면 이제 저희가 할 직업들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실생활에서 이제 뭐 아이스크림 기계나 그림 그리는 기계나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사람 대신에 이제 투입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여러 업체에서 많이 가지고 나오셨는데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계가 대체가 된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풍요로운 그 다음 넥스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요즘 계속 회사에서도 AI에 관한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그런 것 때문에 와서 봤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AI에 대해서 많이 생소하지만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아이들은 AI가 친근한 세대인데 그래도 혹시나 잘못 활용하면은 사람들이 위험해진다 이렇게도 느끼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AI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네. 이런 트렌드를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 인간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식 전해준 정수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수진 리포터의 동포 현장, 오늘은 서울 AI 페스타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장나라가 부르는 아마도 사랑이겠죠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한민족 하나로 진행해 김승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화처럼 우린 만나면 싸웠죠. 톰과 제리처럼 매일을 항상 이겨야만 변했던 내 마음. 그래, 내가 미안해. 그대도 힘들었나요? 서로가
지구촌 한민족 여러분, 국내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민족 하나로 김승채입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관리를 잘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 알면서도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자들을 많이 만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자는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한다는데요. 쇼핑을 하기보다는 책 읽기와 강의 듣기, 운동과 자기 개발 같은 습관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흔히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데요. 미국 주식이다, 가상화폐다, 선물 투자다, 이 각종 투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투자 중에 가장 남는 투자는 자신에게 하는 투자라는 것. 이 일을 제기할 분 안 계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실 건가요? 한민족 하나로 이석훈이 부르는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줘요.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 아이 같은 그 미소로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 나는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만이 아플 때 내 눈물을 거의 닦아주던 그대란 사람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대의
한민족 하나로 세계의 동포 소식을 듣겠습니다.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강성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30년간 활동하는 김소희 셰프를 소개시켜 준다고요? 네, 비엔나에서 한식당 킴코트를 운영하는 김소희 대표는 지난 30년간 13개의 레스토랑을 개업하며 오스트리아에서 한식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현재는 비엔나에서 대표적인 한식 레스토랑인 김코트와 도시락 전문점인 김숍을 운영하며 현지인들에게 한국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김소희 셰프는 한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후 19살에 오스트리아로 이주했습니다. 현지에서 패션 스쿨을 졸업하고 패션 업계에서 활동했으나 장기적으로 패션 산업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중국 음식점과 한국 식당을 방문할 때마다 이곳에서 한국의 진짜 맛을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 지적할 때마다 친구들은 그렇다면 직접 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그는 자신의 미식 경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을 살려서 1995년 30살의 나이에 첫 식당을 열었습니다. 김 셰프의 요리 철학은 명확합니다. 무엇보다 내 입에 맞아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 입에도 맞을 수 있다는 이 원칙을 고수하며 그는 직접 요리한 음식이 맛이 없으면 손님에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산 출신인 만큼 해산물을 중심으로 요리를 개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허브 조미료 등을 활용해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는 건강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요리가 아닌 본인이 마음에 드는 요리를 연구하며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성향을 가진 김 셰프는 지난 30년 동안 13개의 레스토랑을 개업했습니다. 고정된 방식에 익숙해지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손님들이 특정 메뉴에 익숙해질 때쯤이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컨셉으로 도전했습니다. 기존 식당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을 빌려 처음부터 새롭게 레스토랑을 개업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한때는 동시에 4곳의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김소희 셰프는 체계적인 요리 교육을 받지 않고 또 스스로 요리를 연구하며 실력을 쌓아왔다는 사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명 레스토랑을 찾아가 직접 먹어보고 다음날 다시 방문해 조리 과정을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요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10여 년 전에는 서울에서 직접 수타면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한 요리를 완성하기까지 끊임없는 실험도 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 비둘기 가슴살 요리를 배웠을 때 처음에는 요리 재료로 비둘기를 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손님들에게 매주 토요일 점심에 무료 시식을 제공하며 피드백을 받았고, 5주가 지나자 손님들은 한 마리 전체를 먹고 싶다고 할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만의 요리를 개발해 왔습니다. 김 셰프는 전 세계의 1억 명이 즐기는 파스타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음식들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김소희 셰프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외교부와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에서 해외에서 겪는 사건 사고 경험담 공모전을 연다고요?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 예방 및 위기 상황 대처 방법을 알리고 정부의 해외 안전 지원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5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 사고 경험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3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66일 동안 진행되며 응모작을 대상으로 1차, 2차 심사를 거쳐 총 16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7월 9일 외교부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공모전 대상작인 까망 콩싹의 전신마비 이야기는 해외에서 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후 재외공간과 영사협력원의 도움으로 무사 귀국한 사례를 영상으로 풀어내 국민들의 공감과 응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동영상, 인스타툰, 수기 등 3개 부문에서 응모작을 접수하며 국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해외에서 겪은 사건, 사고 경험 관련, 해외 안전여행 팁, 해외여행 위험 대처 요령, 영사 조력을 받은 경험 등입니다. 해외에서 위급 상황 시 우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또는 영사 콜센터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나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 공모전의 통합 대상 수상자에게는 외교부 장관상과 부상이, 응모불분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상 또는 소방청장상과 부상이 수여됩니다. 또한 우수 작품들은 재해공간,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사회광제망 서비스 등을 통해서 해외 안전여행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KBS 한민족 방송이 보내드리는 한민족 하나로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아르헨티나로 갑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황진희 앵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황진희입니다. 네, 최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 큰 홍수가 나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항구 도시 바야블랑카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시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재해로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150명 이상이 실종 상태이며 523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3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폭우는 지난 8일 금요일 새벽에 집중되었으며 불과 몇 시간 만에 3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도시 전역이 침수되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물높이가 2m에 달해 가옥과 도로,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페데리코 수비엘레스 바야블랑카 시장은 도시 인구의 약 70%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기본 인프라 복구에만 약 4천억 페소, 한국 돈으로 약 7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우와 홍수는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폭우와 홍수는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사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야블랑카 지역에 거주하는 7가구의 한인 가족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한인 사회에서는 인명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한인 가구에 피해가 없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르헨티나에서 동포 2세 알레한드로 김 변호사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한국계 2세 알레한드로 김 변호사가 국회의원 후보로 공식 출마를 발표해 현지 정치권과 한인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김 변호사는 기제르모 모레노 전 생산부 장관이 이끄는 신생 정당 프린시피오스 발로레스, 스페인어로 원칙과 가치 소속으로 이번 선거에서 후보 명단에 선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린시피오스 발로레스는 2023년에 공식 등록된 정당으로 아르헨티나 산업의 재활성화와 노동 존중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레노 대표는 알레한드로 김 후보는 부에노스아이레스시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전체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며 그의 출마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김 후보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더불어 한국 이민 2세로서 아르헨티나 사회와 한인 커뮤니티 간의 다리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네, 김 변호사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도서전이 2025년 한인 이민 6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관을 운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최도선 회장과 만영재단은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 60주년을 맞아 다음 달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리는 제49회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도서전에 한국관을 처음으로 설치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도서전은 남미 최대 규모로 약 130만 명이 방문하는 행사입니다. 한국관은 한인회, 만영재단, 화랑출판사, 펭귄출판사, 한국학회, 코인 등이 참여하며 김금숙 작가, 문정회 시인, 한강 작가 관련 행사와 한국 문학 및 학술 발표회가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또한 한국 전통음악과 20년간의 한국학 연구 성과 전시, 스페인어 번역 서적 판매도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 도서전에서는
아르헨티나 주요 언론과의 기자회견과 함께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할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과 예술이 아르헨티나 및 남미 전역에 더욱 널리 소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동포사회 소식 전해준 황진희 앵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황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강타가 부릅니다. 북극성. 괜찮은 건지 혹시 내 생각에 힘겹진 않은지 그럴 리 없겠지만 바보 같은 난 아직도 많이 모자라 널 잊기엔 많이 부족해 네가 주고 간 우리 추억 때문에 어떻게든 나 살아가고 있지만 많이 아파했었던 내 모습이 혹시 너에게 짐이 된 건 아닌지 많이 걱정했었어 아주 잠시라도 우리 마주치지 않도록 나 기도했는데 하루에도 난 몇 번씩 왜 보고 싶어지지는 건지 미안해 용서해줘 가끔씩 내게 들리는 이 소식에 그토록 난 괜찮은 척해서 보지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미련처럼 너의 모든 게 너무 소중해 이제 더 이상 힘겹게 참아야만 했던 우리 모든 추억도 내 곁엔 없는 거야 아주 잠시라도 우리 마주치지 않도록 나 기도했는데 하루에도 난 몇 번씩 왜 보고 싶어지지는 건지 미안해 용서해줘 아주 잠시라도 우리 마주칠 수 있다면 나 고백할 텐데 하루에도 난 몇 번씩 보고 싶어 미칠 것 같다고 사랑한다고 영원토록 한민족 네트워크 KBS 한민족 방송
해외에서 활동하는 분을 만나는 이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형제 중에 동생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리 브라더스 리걸의 루이스 리, 한국 이름 이건우 변호사 전화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우 변호사입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형님인 이건민 변호사하고 인터뷰 좀 해봤는데요. 형님이 평가할 때 동생이 뭐 본인보다 더 멋지고 능력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동생이 볼 때 형은 어떻습니까? 형은 매우 똑똑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출중한 그런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두 분이서 같이 로펌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조금 좀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느끼신 점 혹시 있습니까? 네, 일단 여러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형제로서 손발도 잘 맞고 코드도 잘 맞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단점이 없는 로펌을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유일한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예. 일할 때 필요한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점일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눈치를 좀 덜 본다고 해야 할까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형님하고는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3살 차이입니다. 3살이요? 예. 지난번 주에 형님 들었더니 형님이 33살이라고 하던데 그럼 30살이신가요? 금년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형님보다 먼저 법대를 들어가서 변호사가 되신 건가요? 그러면 이건우 변호사께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우 변호사는 몇 년이나 하셨어요? 저는 지금 8년차 변호사입니다. 예, 형님은요? 이건민 변호사는? 이제 3년차 됐습니다. 8년차가 보실 때 3년차 한창 아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도 뭐, 아까 이제 능력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시기에 그런 연차가 상당히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실력은 비등하신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똑같이, 변호사 된 어떤 많은 변호사들보다 예. 훨씬 더, 실력이 월등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건우 변호사의 전문 분야는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개인상해 변호사는 피해자가 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으시면 그 적절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네. 개인상해는 크게 교통사고, 산업재해, 그리고 공공장소 사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다루고 계신데, 그런 개인상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호주에도 있지만 한국에도 있잖아요, 당연히. 혹시 네. 한국과 호주의 개인상해 소송과 관련해서 한번 비교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간략하게 비교해 본 적이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이 피해 보상금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일단 호주는 개인상해 소송 보상 범위가 넓고요. 또 후견인 및 지속적인 치료에 대한 보상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소득 손실과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피해까지 다 고려가 되고, 더 추가적으로 호주는 보험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어서 일을 하다가 다치시거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네. 민사소송보다는 보험사와 직접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의뢰인들의 법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법학을 처음부터 전공을 하셨는데 법학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으셨습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소설에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변호사로 등장을 하는데, 당시 매우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절의 미국에서 백인 변호사가 흑인 피고인을 변호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고요. 엄청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소설 속의 변호사처럼 사람들을 돕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건우 변호사께서는 대학 홍보대사 또 한인의 임원 등 다양한 직책도 맡으셨었다고요? 지금도 맡고 계십니까? 네. 아니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요. 네. 대학 시절 때는 다양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호주는 대학생 시절에 네. 학업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네. 저는 운 좋게 여러 직책을 맡을 수 있었고 네. 이를 통해서 많은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변호사로서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시작을 해서 퀸즐랜드까지 활동량을 상당히 넓히셨는데 호주는 그러면 주마다 변호사 자격 요건이 다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네. 변호사 임명을 한 주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네. 다른 주에서 면허만 새로 신청을 하면은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임명을 받을 때 거쳐야 하는 예. 인성 적합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예. 그건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호주에서는 이제 변호사로 임명을 받을 때 예. 모든 임명 신청자들이 인성 적합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 이를 통해서 변호사로서 적합한 인격을 갖춘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변호사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주마다 다른 주에 가서 그 변호사 신청을 네. 할 때 그때 그러면 인성 적합 테스트를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겁니까? 가서?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임명 받을 때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형과 함께 리 브라더스 리걸 로펌을 운영 중이신데 함께 해결한 사건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리 브라더스 리걸의 가장 큰 장점은 두 명의 대표 변호사인 저와 제 형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그리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조언을 드린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의뢰인 중에서 우리 한인들이 많습니까? 네, 지금 약 한 70% 정도의 의뢰인들이 한국 분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에서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가시거나 또 그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법적인 분쟁을 겪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점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네. 가능하면 상대방과 소통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서 서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과는 법률 체계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거나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리 브라더스 리글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네.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주자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유학생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언어의 문제가 사실 좀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증거를 남기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호주 오기 전에 네. 본인이 어떤 권리들을 갖고 있는지 대해서 네. 조금 공부를 하고 이제 숙지를 하고 있고 만약에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면 예. 호주는 본인 권리를 주장을 하면은 상대방이 가능한 어떤 그런 큰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권리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네. 권리를 최대한 이제 행사하려고 하고 네. 숙지를 하고 있으면은 큰 분쟁은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이제 로펌을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아주 든든하게 생각할 텐데 혹시 호주에 사는 한인들을 위해서 법률적으로 좀 도와주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 로펌에서 있었지만 네.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이제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변호사이고, 네.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외국 로펌에 소속이 돼 있어도 많은 분들의 사건을 해결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1년차 변호사 시절에는 형사 사건에서 한인 피고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네. 한국 로펌 이야기도 많이도 들으셨을 텐데, 한국 로펌과 호주 로펌의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호주와 한국의 로펌의 그 근무 시간에 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호주 변호사들도 긴 근무 시간을 갖고 있지만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호주는 아무래도 이제 워라밸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예. 야근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야근을 하게 된다면 일이 많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야근을 많이 하면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그 능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법도 이 경향성 트렌드가 있다는 좀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호주에서도 이런 법률업계에서 트렌드의 좀 변화 이런 것들이 감지됩니까? 네. 호주의 법률 요즘 트렌드는 네. AI 도입으로 인해서 변호사들이 어떤 분야에서 이제 필요가 없어질지 대해서 고민이 많고요. 네. 그리고 AI를 통해서 이제 변호사들의 업무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대해서 네. 논의가 지금 현재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주로 백인 남성들이 판사직을 많이 맡았는데 예. 요즘에는 여성 판사와 원주민 판사들이 점차 임명되기 시작했고요. 네. 저는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한국계 판사도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해외에 사시면서 야, 내가 변호사하기 잘했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타지에서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한국 분들을 네. 위해서 성공적으로 변호했을 때나 그다음에 제 법 지식을 통해서 많은 한인분들이 예. 권리를 이제 분들에게 권리를 알리고 보호해 드렸을 때 정말 예.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에 사는 우리 한인들께서도 항상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쳐 흐르는데 형님인 이건민 변호사라든가 또 이건우 변호사 두 분께서도 더 아주 각별하게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쳐 흐른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DNA 때문인 것 같아요. 예. 부모님 영향도 크지만 네. 저는 이제 호주와 한국이 축구하면 꼭 한국을 응원을 하거든요. 그래요? 호주에 오래 살았는데도 예. 참 이상하죠. 네. 근데 DNA로밖에 해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변호사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번다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정치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기도 쉽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건우 변호사도 이런 얘기에 동의를 좀 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변호사가 돈을 못 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항상 하시는 만큼 돈은 벌지는 않거든요. 네. 호주도 변호사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네. 그다음 매년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변호사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특별한 역량이 없는 네. 보통 변호사들은 더욱더 다른 변호사들보다 돈 못 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저는 문제 해결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모든 분야에서 다 만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정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잘 녹아들어서 네. 여러 분야에 진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앞으로 계획을 간단히 말씀 주시죠. 네, 앞으로 계획은 네. 제 로펌 리브라더스 리그를 더욱 성장시켜서 한인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더욱더 많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5년 내에 퀸즐랜드 주에서 탑5 안에 드는 개인상의 로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이 목표는 형과 함께라면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인뿐만 아니라 호주에 있는 모든 분들이 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한민족. 오늘은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리 브라더스 리거를 운영하는 형제 변호사 중에서 동생 루이스 리, 한국 이름 이건우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일기예보가 부릅니다. 좋아 좋아.
널 주고 싶어 네가 좋아. 전 세계 한민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하나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동포들이 계신 현장을 소개해드리는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져오셨어요? 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고요. 이번 3월 달은 1일이 3.1절이었고 네.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이런 시점에 특별한 전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였던 김복동 할머니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죠. 네, 예. 이분은 위안부 피해자가 아닌 인권 평화 활동가로 활동을 하셨고요.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제 만행을 알리는 데 노력을 하는 등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힘쓰셨던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전시, 바로 내 이름은 김복동이라는 전시가 서울 영등포구 물레 창작촌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열렸는데요. 여기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공간, 거리에 있는 갤러리에서 역사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였던 겁니다. 그 현장에서 전시 소개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부산서 언론 김복동입니다. 애 속담에 쥐 구멍에도 해가 뜬다고요. 우리들에게도 언젠가는 깽하고 했던 날이 올 겁니다. 이거는 꼭 밝혀야 된다. 다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건 나는 당사자, 나는 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증인을 해서 이 실토를 안 하면은 평상이 뭉치비고 만다. 안녕하세요. 아트필드 갤러리 관장 이정현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 그다음에 또 이번에 3월 1일 그리고 3월 8일 여성의 날이 겹쳐있는 시기이기도 해서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는 또 소녀상을 이 동네 다니는 젊은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전시를 열었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전시를 열기 바로 직전에 또 길원옥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존하는 할머니가 7분밖에 안 계신데 평균 연령이 95.7세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할머니들이 살아서 직접 그 피해자의 증언을 하기는 어려운 연세시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잠잠해지기를 일부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소리를 내야겠다, 목소리를 내야겠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우리의 역사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알려주고 저희가 일부러 항상 문을 열어놓고서 그냥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이게 뭘까 하고 한번 들어와 봤더니 이렇게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그들의 삶 속에 그냥 스며들게끔 조용히 말해주는 그런 전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지금 현존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7분이고 평균 연령이 95.7세라고 하니까 네. 점점 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할머니들을 알리고 기억하고자 하는 전시가 열리는 거 보면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시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전시장에 들어가면 작은 공간에 여러 개의 그림들과 이 조명을 받고 있는 소녀상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의 모습의 동상이 있는데요. 그런 작품들 옆에는 작가들의 이름이 하나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전시회 가면은 말이죠. 작품 옆에 작가 이름도 있고 작품 설명도 잠깐 주제도 있고요.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사실 이 전시회는 평소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반전 평화 운동 등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총 9명의 작가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분들의 이름을 일부러 빠뜨린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내용과 함께 이 전시의 이색적인 부분도 들어보시죠. 작가님들의 이름을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할머니와 그 소녀상을 기리는 그러한 전시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저 소녀상도 보시면 세계 곳곳에 이렇게 소녀상 있는 걸 많이 보실 텐데요.
그 옆에는 이제 함께 화해하고 함께 연대하고자 하는 우리 후세대를 위한 의자가 놓여져 있고요. 소녀가 지금 아주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린 아이 같이도 생겼지만 얼굴은 다부진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꿈치는 들고 있어요. 그것은 일제에게 사죄를 받기 전까지는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녀상에 있을 때 그림자까지 또 마치 나비의 날개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뒷모습을 봐도 소녀의 어떤 결연한 의지가 많이 느껴지는 작품이죠. 그리고 특히나 의미 있는 것은 저희 이 아트필드 갤러리 2관 이 건물은 일제시대에 일본들이 남겨놓고 간 적산 가옥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의 잔재인 그 가옥 안에 저희가 지금 소녀상을 아주 고요하게 모셔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앞에 오면 왠지 숙연하고 어떤 분은 와서 묵념을 하고 가세요. 눈물을 흘리고 가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전시를 하게 된 것은 구구절절 누구는 피해자고 가해자고 막 이렇게 투쟁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화합과 연대, 조용한 친북의 시위 같은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전시를 열었어요. 네, 또 다른 작품도 있습니까? 네, 레오다브, 이하, 이정헌, 이윤정, 한성환, 박성원 등 많은 작가들이 함께 했는데요. 각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작품에 잘 담겨 있는데 먼저 레오다브 작가는 이 소녀 뒤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걸 표현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을 때 편견과 질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비바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소녀가 그걸 막아내고 있는 걸 또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또 특징을 보여준 작품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특징을. 이정헌 작가는요. 김복동 할머니가 꽃신을 신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너무나 힘들게 사신 이 할머니에게 꽃신을 신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꽃길을 걸으시라는 의미에서 꽃신을 신겨드렸고 본인의 모습과 닮은 이 소녀의 손을 꼭 잡고 있고요. 가슴에는 희망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비가 그려져 있습니다. 참여 작가들이 여러분 계신데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네, 이윤정 작가를 만나봤는데요. 이분은 기론옥 할머니와 김복동 할머니의 모습을 고운 색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작가의 소개로 직접 들어보시죠. 할머니 두 분 동상과 같이 있는 저 기론옥 할머니와 김복동 할머니 저 두 작품이 제 작품이에요. 귀향이란 영화에서 그 소녀들의 영혼이 나비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두 분 계시는 이 나비는 두 분들의 친구,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희망, 그리고 사죄받지 못한 영혼을 달래주는 평화의 메시지로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그리게 됐습니다. 색채감을 밝게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 할머님들 머리 색깔도 그렇죠. 제가 그리는 대부분이 저의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머리를 염색을 파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하실 수는 없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에게 뭔가 하시지 못했던 부분에서 그래서 머리 색깔이라도 좀 다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나비까지만 그리고 저 옷에 있는 목련은 나중에 첨가됐다고 해야 되나? 이분들이 삶이 어둡고 좀 차갑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봄을 알리는 저 목련처럼 따뜻한 세상에서 살아가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네, 어떤 희망과 또 작가의 바람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을 한 건데요. 김복동 할머니와 기론옥 할머니 두 분의 표정도 다 모든 게 이루어진 듯이 온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각 작가마다 이제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작품으로 이제 표현한 건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이게 작품 소개를 드리면서 관람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이 전시에서는 뜻을 함께 해주는 분들이 도슨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소개 들어보시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김홍표라고 하고요. 배우 생활하면서 또 이제 아트필드 갤러리에서 도슨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 할머님이나 아니면 이걸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캠페인이나 또 운동들을 통해서 전쟁이 없는 나라가 세상에 만들어지면 좋겠다 말씀 주시는 거 보고 개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응원하는 힘들이 많아졌을 때 이 힘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 할머님들 마음 깊이 쌓여갔던 사과라도 받고 싶다.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인정이라도 해달라. 그것뿐이었는데 그거조차 못 받고 가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김북동 그 할머니 말씀 되게 좋았어요. 날 따라, 나 힘든 데까지 할 거야. 응? 한번 가보자고. 그런 마음이면 아마 대한민국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이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배우 김홍표 씨가 뜻을 같이 해주고 또 도슨스로드 역할을 좀 활약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전시는 갤러리 관장에서 비롯해서 작가들, 도슨트까지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관람객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사실 이 전시회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들러서 볼 수 있게 오후 8시까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저녁 때가 되니까 네.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공간, 이 거리에 있는 갤러리에서 역사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미 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관련된 전시인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마음이 되게 뭉클하네요. 글을 남기셨잖아요. 네. 어떤 글을 써주신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작가님들이 다 다른데 김북동 할머니를 이 전시에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작가님들 이름을 다 안 썼대요. 그런 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소녀상 뒤에서 보는 느낌도 달라서 머리카락이 좀 거칠고 앞이랑 다르게 그리고 뒤꿈치가 들려 있어요. 주먹도 꽤 많이 꽉 쥐고 있고 그래서 뭔가 분노나 불안함이 같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언급을 계속 하면서 좀 기억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나비 활동이나 여러 활동들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지는 하고 응원하지만 이렇게 함께 정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생각도 들고 그분이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사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 감사하죠. 그러니까 주목해야겠다. 여러 사람들이 주목하다 보면 그게 사실 또 힘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많이 못 가졌는데 이렇게 좀 스며들듯이 하는 게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돌이켜보면 훨씬 더 아픈 역사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억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좀 더 젊은 세대들이 같이 공감하고 역사로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거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좀 계속 기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관심을 가져야겠다, 잊지 않겠다 이런 말들은 할머니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준 정수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수진 리포터의 동포 현장, 오늘은 내 이름은 김복동 전시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남궁옥 분이 부르는 봉선화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한민족 하나로 지금까지 진행의 김승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도 서러워 멈춰버린 고향도 추억도 묻어버린 눈이 부신 청춘의 이름마저도 잊혀진 채 살지만 사랑을 담아둘 마음속엔 진홍빛 슬픔만 남았어도 가녀린 꽃잎 가슴에 맺힌 눈물로 그 꽃을 지켜내리 비를 기다려 울던 세월 하늘 두고 하소연했지 그 하늘 바뀌어도 낯선 바람 누굴 위해
짓밟힌 영혼을 지켜내고 눈물의 꽃이 희망의 꽃이 되는 날 그날을 기다려 사는 거예요.